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함께요 톡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빨리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 후다닥 달려온 톡톡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박현옥 교수님께서 자폐 아동의 행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국자폐인 상협회 남영위원님과 새로운 부모님의 질문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생생한 영상 속으로 빨리 컴온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박현옥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남영운영위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초대 게스트 어머님을 모시고 질문에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행동 지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어머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직접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7개월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교수님, 아이 키우면서 고민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아이에게 장애가 있고 말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도 훈육을 꼭 해야 하나요? 갑자기 다른 애를 때리거나 갑자기 뛰어가거나 소소하지만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마음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훈육이라는 말은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성인 중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 지원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정말 문제인지 우선 생각해 보시고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즉 행동의 이유를 살피고 변화해 갈 방향을 찾다 보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훈육 대신 행동 지원이라는 시각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도전 행동을 없앨 수 있을지 제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을 고민했는데 이렇게 시각을 바꾸면 아이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남영 위원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오랜 시간 고민하시면서 실전에서도 전문가 이상으로 적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부모님들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말을 이해하기 힘든 우리 아이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행동 지원은 필요합니다. 행동 지원을 할 때 아이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지만 가정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의 환경 중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놀잇감이 있지만 놀이도 안 하면서 쌓아놓기만 하는 유아의 경우 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놀잇감의 일부만 내어준 후 유아가 지루해하면 다른 놀잇감을 내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놀잇감의 유형과 양을 조절해 주는 것도 놀이환경 지원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아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시각적 지원 방법을 함께 사용하셔서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시각적 자료는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시각적 지원을 하시더라도 말로도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언어는 시각적 자료와 같이 간단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넷째, 특별히 명심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강화하셔서 바람직한 행동이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바람직한 대체 행동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그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보다 쉽거나 유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쉬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리에 누워버리거나 놀잇감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 쉬고 싶다는 사인이 표시된 그림 카드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대체 행동 지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더 명료하게 이해돼서 좋고요.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연자 어머님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게 되네요. 짧고 명료한 말을 사용하려고 나름 노력은 했는데 시각적 지원이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강화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고민되는 건 아이가 갑자기 친구나 아기를 때리는 문제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때리면 안 돼, 안 때릴 거지? 하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때리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야단을 치는데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되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나중에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때릴까 봐도 그것도 걱정이 되네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갑자기 친구나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므로 즉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행동의 이유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다른 친구의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거나 또는 교실 안에 여러 자극, 예를 들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시각적 자극, 냄새, 온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하고 잘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이 본인에게 너무 어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행동의 이유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가 나타내는 행동의 원인을 잘 파악한다면 행동 지원 방법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관찰을 통해 행동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예를 들자면요. 저희 아들 상윤이는 어린이집이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소리를 지르며 때릴 때가 있어서 정말 난감하고 미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쳐봤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되면 때리거나 심하게 보채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낮은 탁자를 교실 한쪽에 놓고 상윤이 코너로 정해서 수업이 길어지면 혼자 두는 시간을 가지게 했고, 집에서는 30분 정도 지나면 방에 들어가게 하거나 억지로 놀이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했더니 많이 줄어들었어요. 친구 때리면 아파요 라고 하면서 조금 과장되게 아픈 척을 하거나 우는 척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가르쳐주고 사과하면서 호하는 것 등을 가르쳐주니까 그런 일을 반복해서 했더니 천천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조금 더 덜 미안하고요. 네, 남영 위원님께서 적용하신 방법이 참 적절한 선행사건 조절 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어머님께서 조금 전에 안 때릴 거지, 때리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또는 이제 방에 데리고 가셔서 야단치셨다고 또 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유아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아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동안 다 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신 후에 적절한 지원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당장 무엇인가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그림 카드 같은 시각적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그림 카드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수시로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에 한 번씩 오, 친구와 잘 노니 정말 멋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칭찬 스티커 등을 제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이 방법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할 기회를 찾아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조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연하신 어머니께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동생 걱정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이들 양육할 때도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죠. 동생이 태어난다는 일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아이에게 경쟁자가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겪는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동생이 태어나니 잘해야 한다든가 같은 부담을 주기보다는 동생이 태어나면 뭐라고 같이 놀 수 있을까라고 동생과 같이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더불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 큰아이가 소외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변 분들의 협조를 받아 어머니께서 동생을 돌보시는 동안 큰아이를 전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상 큰아이 편인 할머님이나 아빠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 동생에 대한 동화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출연해 주신 어머님은 걱정이 좀 덜어지셨을까요? 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 아이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교수님, 그리고 우리 아이는 글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늘려주고 싶은데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아이들 노는 모습을 잠시 보고 곧 혼자서 알파벳 한글을 갖고 놀고 있어요. 몰두하는 물건을 치우는 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놀이 시간을 늘려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가 몰두하는 물건을 치우는 것은 대부분의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특정 물건에 몰두하는 것을 문제로만 인식하기보다는 모든 아동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 활동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 정도나 빈도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점 또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유아가 몰두하는 물건을 모두 치우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 상윤이는 소꿉놀이에 너무 집착하다시피 몰두해서 미니 부엌과 온갖 소꿉놀이 장난감을 사줘서 놀다가 실제로 제 부엌으로 아예 놀이터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싱크대에 있는 바가지, 그릇 모두 꺼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앉아서 놀고 주걱이며 국자는 아예 들고 다니다가 흔들고요. 그래서 싱크대 맨 아래쪽 큰 칸을 통째로 비워서 상윤이가 안전하게 꺼내서 놀 수 있는 물건을 채워서 놀이장소로 아예 만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직접 다 집어넣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플라스틱 국자나 주걱은 상윤이 것을 아예 정해놓고 놀면서 용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요. 약 3살부터 요리에 참여하게 했더니 지금은 명절 때마다 녹두빈대떡은 상윤이 몫이 될 만큼 요리를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네, 남영 위원님 사례는 아주 적절하게 지원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아가 몰두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의미 있고 기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는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지거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이 향상될 경우 몰두하는 물건에 대한 반응 유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물건에 강한 애착과 몰입 행동을 하거나 감각 추구 행동이나 반복 행동을 하다가 점차 특별한 물건이나 관심사를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조금 전에 남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윤 씨 사례도 그렇고요. 또 어릴 때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보거나 숫자 카드를 흔들기만 하다가 점차 숫자 계산을 하면서 일상생활에도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가 몰두하는 물건을 모두 치우기보다는 일부 허용하면서
의미 있게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자와 문자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조금 전에 우려하셨는데, 물론 우려가 되시겠지만 좋아하는 글자를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학령기가 되면 문해력을 갖춘 것이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셨던 또래 친구와의 놀이는 따로 노는 것 같거나 적극적으로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일도 지금처럼 병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전에도 TV나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도 이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질문하셨던 문제랑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유아가 관심을 보이는 TV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일체 보여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부모님의 양육 부담이 너무 크고 유아와 지속적으로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의 성향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셔서 일정 시간 동안 혹은 일정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아가 이러한 대중매체에 접근하게 될 경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교육용 태블릿을 사용해서 유아에게 적합한 컨텐츠에 접근하도록 하거나 스크린 타임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윤이 경우에는 TV 볼 때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직접 맞추게 했더니 차차 약속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알람 설정 기능을 이용하거나 미리 폰이나 탭의 충전을 10%, 30% 정도만 시켜서 저절로 꺼지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매우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질문해 주신 어머님, 궁금하고 걱정하셨던 문제 좀 해결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됐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이걸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아이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풀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마련이고 부모님들 역시 함께 풀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중심에 놓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은 아이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자세 같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를 중심에 두고 한 가지씩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어려움이 또 닥칠 때 눈앞이 캄캄해지기보다는 쌓인 경험을 돌아보면서 아이를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어머님과 남영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보기보다 아이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어느 순간 참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말을 이해하기 힘든 아이를 위한 훈육 방법으로 기억하실 것은 아이의 행동 문제를 바꾸려 하기보다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칭찬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아가 몰두하는 물건을 모두 치우기보다 몰입한 행동이 기능적이고 의미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셋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은
유아의 성향이나 자폐 성향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적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한 교육용 태블릿을 활용하거나 스크린 타임 등을 적용하면서 도와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